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 편히 지내시나요? 밤에 잠들 때 걱정거리 없이 곧바로 주무시나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는 게 더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나요? 그때라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행복하셨나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타인에게 행복을 물을 때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른데 그걸 행복이나 불행으로 나누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하루를 행복한 일로만 채우기도 어렵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불행한 일 하나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는 행복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OECD 안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늘 최악입니다. 행복지수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1위고 저출산도 1위입니다. 게다가 각종 혐오가 늘어나고 불평등과 갈등도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지표만 봤을 때는 살고 싶지 않은 국가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왜 편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적이거나 무척 성실하죠. 공부든 일이든 뭐든 열심히 노력합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경쟁하게 돼요. 자신을 기준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 남을 신경 쓰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병으로 바뀌거나 화로 쌓이는 거죠. 심하면 정신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급기야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늘어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요. 신체 질환이 오면 정신질환이 찾아오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조금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두통이나 복통이 찾아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서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벼운 증상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큰 병이나 암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서운데요. 그만큼 마음 건강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잘 알지만 그걸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게 대부분의 삶입니다.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기도 하겠지만 병원까지 갈 용기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관련 서적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정신건강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심리, 인간관계에 대한 책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동안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위로가 되는 책도 있었지만 한 권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더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담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지 않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거든요. 사람들마다 고민거리는 다 다르겠지만 그걸 모아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목차를 보면 133가지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백과사전처럼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시면 돼요. 목록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좀 민망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책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잠깐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쓴 이유경 박사님은 3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의학 10년, 정신분석 10년, 경영학 10년을 수학했고 현재 LPGA 마음건강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7년간 중앙 이코노미스트에 연재한 글을 모아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국민 의사로 잘 알려진 이시영 박사님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와 함께 고달프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증상과 문제 그리고 갈등을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고 문제에는 해답이 있으며 갈등에는 교훈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책이 60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제목을 보며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 읽었어요. 단순한 처방뿐 아니라 철학적인 통찰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33가지 사례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주제 2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와 신년 우울증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이어트, 공복이야말로 최고의 보약. 날씬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녀는 아침이 힘들다. 부은 몸을 힘겹게 일으켜 겨우 일어나도 더부룩한 배가 그녀의 아침을 방해한다. 그 속을 달래려 찾는 건 새로운 음식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5년 전 처음 독립했을 때는 들뜬 마음에 마트에서 장도 보고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 건강식도 개발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럴 여유가 없어졌다. 나만을 위한 요리는 사치였다. 남이 해준 배달 음식과 끼니를 빨리 때울 수 있는 인스턴트는 최고의 해결책이었다. 언젠가부터 주말에 혼밥을 하며 얻는 포만감 이상의 고통스러운 느낌마저 행복이라 생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행복이었다. 먼저 체중계의 숫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편하게 입었던 바지가 불편해져 고무줄 바지나 치마를 사야 했고 거리의 예쁜 옷들은 더 이상 그녀의 옷이 아니었다. 거울을 보면 불룩한 배가 그녀를 먼저 반겼고 사진에 잡히는 턱살이 새로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현재의 생활 패턴이 문제란 걸 그녀도 잘 알고 있다. 다이어트를 시작해 굶어도 보고 운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건 음식뿐이었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보상 또한 음식뿐이었다. 먹고 난 후의 죄책감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먹는 순간만큼은 한껏 행복했다. 최근 그녀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 건강에 적신호마저 오는 것 같아 찜찜하다. 날씬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다이어트는 현대인의 화두다. 인터넷에 다이어트 방법이 난무한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고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다. 여러 가지 속설이 있다. 비만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칼로리는 다 같다. 등이다. 비만의 유전자 원인은 8%로 밝혀졌다. 유전자보다 음식이 문제다. 칼로리보다는 호르몬이 더 문제이며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중요하다. 과도한 탄수화물 대신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다이어트 자체도 스트레스다. 몸이 힘들면 달고 짠 음식이 당기고 마음이 지치면 고기와 술이 생각난다. 급성 스트레스는 위기 상황이다. 코르티솔이 올라가 혈압,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도 올라간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파괴해 에너지를 만들고 인슐린은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설정한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코르티솔과 인슐린이 계속 작용한다. 근육이 줄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세포는 인슐린의 저항에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혈중에 인슐린과 당이 올라가고 떠도는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축적된다. 둘째, 탄수화물이 원인이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주 에너지원이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효율이 높고 찌꺼기도 적다. 현대인은 탄수화물에 과의존한다.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짧다. 지방은 10시간, 단백질은 4시간, 탄수화물은 2시간, 설탕, 가공식품은 30분이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인슐린과 렙틴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은 살찌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포만 호르몬이다. 세포는 높은 인슐린과 렙틴에 무뎌진다. 인슐린 저항성은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 렙틴 저항성은 식욕을 증가시킨다.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다. 코케인 중독보다 강하다. 뇌에서 도파민이 고갈되면 탄수화물 갈망이 증가한다. 셋째, 영양 결핍이 원인이다.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 비만은 칼로리만 넘치고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다.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은 에너지 생산을 방해한다. 미토콘드리아 고장은 만성 피로를 일으키고 칼로리 욕구를 증가시킨다. 무작정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는 영양 결핍이 온다. 식욕 억제제의 장기 복용도 영양 결핍이 온다. 폭식증, 요요 현상으로 건강을 해친다. 식재료가 다 같지 않다. 하우스 재배로 과일, 야채의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고 공장 사육과 곡물 사료로 육류의 품질도 떨어졌다. 넷째, 대사 저하가 원인이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 영양 부족,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대표적이다. 살을 빼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한다. 대사 저하는 호르몬 장애에서 온다. 부신 피로, 갑상선 저하, 에스트로겐 우세가 대표적이다. 부신은 영양소를 사용하여 열 에너지를 생산한다. 갑상선은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 호르몬은 높아도 낮아도 문제다. 대사 저하는 환경 독소에서 온다. 환경 호르몬, 농약, 중금속이 대표적이다. 환경 호르몬은 용기, 용매, 향기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 주범이다. 많은 과일, 채소가 농약에 오염돼 있다. 미세먼지도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다. 후박사의 탁월한 3가지 처방. 첫째, 인슐린을 낮추자. 인슐린은 비만의 1등 공신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살을 빼기 어렵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인슐린부터 교정해야 한다. 어떻게든 혈중 인슐린을 낮추자. 둘째, 기초 대사량을 올리자. 갑상선 저하는 비만에서 흔하다. 체온이 0.5도 낮아지면 대사가 20% 떨어진다. 아침 체온이 36.5도 이하면 갑상선 저하로 봐야 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갑상선 저하부터 교정해야 한다. 어떻게든 기초 대사량을 올리자. 셋째, 입맛을 바꾸자. 대다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제한한다. 일시적인 체중 감량은 요요 현상으로 실패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렙틴 저항성을 극복해야 한다. 음식 절제로 포만 중추가 고장나 배고픔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어떻게든 식욕을 떨어뜨리자. 신년 우울증, 두려움 떨치고 변화를 반겨라. 그녀는 10년차 커리어 우먼이다. 벌써 10번째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해는 그녀에게 설렘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올 한 해도 업무적인 면에서 또 상사와 동료 그리고 후배와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커다란 과오 없이 잘 지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는 그리 어렵진 않았다. 그녀를 신뢰하는 상사를 만나 중상의 성과도 냈고 동료들도 그녀의 경험과 내공을 인정해준 좋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내년은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녀에게 내년은 팀장 승진을 가늠짓는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성과를 내야 한다. 업무를 보다 창의적으로 바꾸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그녀는 고민이 많다. 올해는 비교적 운이 좋았다.
하지만 내년은 어떤 폭탄이 배치될지 모른다.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 상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실적과 성과를 위해 항상 팽팽한 긴장과 부담 속에 지내다 보면 조그마한 일도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그럭저럭 구축한 평판과 직장 내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모래성이 되기 쉽다. 12월도 후반을 달리고 새해가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 그녀는 우울하다. 신년은 직장인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어릴 적 해가 저물 때까지 모래성을 쌓던 열정과 학기가 바뀔 때마다 부풀었던 호기심을 떠올리게 한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자신감, 떨리는 가슴으로 만났던 연인과의 첫사랑도 떠오르게 한다. 새해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온다. 우리는 더 나은 한 해를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우리는 설렘을 통해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적인 미래를 확인한다. 신년은 직장인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한 해가 거듭될수록 지식과 정보는 쏟아지고 알아야 하는 압박감은 가중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감과 책임은 늘어나고 쳇바퀴 도는 권태감이 몰려온다. 새해는 마음을 두렵게 한다.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온다. 우리는 더 나은 한 해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다. 반복적인 패턴에 익숙해진 직장인에게 변화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부정적인 걱정과 절망적인 미래를 예견한다. 새해 맞이 직장인은 두렵다. 최근 통계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36개국 중 29위다. 경제 상황, 인간관계, 인생 목표, 안전성, 자부심에서 최악이다. 직장인은 매일 전쟁터로 출근한다. 평생 일터가 사라지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겉으로 조용해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살아가는 게 날로 버겁다. 희망적인 미래보다 절망적인 미래가 앞선다. 즐거워야 할 새해 맞이, 직장인은 우울증에 추락한다. 최근 통계에서 한국인의 90%는 삶의 목표 실현에 대해 고통받고 있다. 우울증은 국민 질병이다. 지난 1년 동안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았다. 직장인은 매일 전쟁터로 퇴근한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앞날은 막막하다. 겉으로 평온해도 터지기 직전이다. 복지국가가 된다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긍정적인 기대보다 부정적인 걱정이 앞선다. 후박사의 탁월한 3가지 처방. 첫째,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리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태어난다. 아이는 두려움을 모른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라면서 부정적인 습관을 배우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의 출발은 두려움이다. 우울, 걱정, 분노, 공포, 적대감 등으로 발전한다. 긍정적인 감정의 출발은 사랑이다. 설렘, 열정, 호기심, 자신감, 자부심으로 발전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들어서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싹튼다. 우리의 잠재 능력은 두려움의 극복을 통해 발휘된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자. 둘째, 변화를 흔쾌히 받아들이자. 변화를 위한 4가지가 있다. 우선 내가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야 한다. 다음은 결심이다. 변화를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이다.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율이다. 규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율은 성공한 사람들의 마스터키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가 더 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셋째,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자. 오래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주의 회장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CEO들이여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라. 열정과 에너지만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우선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보자.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개근상을 탔을 때의 뿌듯함, 처음 입사했을 때의 자부심,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승진했을 때의 자신감. 민망하지만 아침마다 큰 소리로 외쳐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고민거리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겪지 않을 문제들도 많아 보였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읽어본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례부터 흥미진진해서 끝까지 읽게 하는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진리에 가까운 상식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고 곧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곁에 두고 있다가 마음이 복잡할 때 펼쳐보면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